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네, 벌써 내일이네요. 떨립니다. 네. 자, 부산에서 우리 애청자분들 만날 텐데, 자, 부산에 우리 북콘서트 이완배 기자님과 김용민이가 또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 오실 때에는 공동체로 우리 사회가 가야 한다라는 그런 따뜻한 마음. 아울러 지난 세월 우리가 경쟁을 합리화하는 그런 풍조의 무방비 상태로 거의 휘말리다시피 했던 그런 삶을 어떤 성찰하려는 마음가짐을 또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현금 또는 카드를 또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 이완배 기자의 특별사는 이런 자세. 이 한 세 가지 정도만 준비해도 될 것 같아요. 예, 따뜻하고 애틋하게까지는 저도 눈을 지그시 감고 저 좋은 말씀이다 하고 듣고 있다가 갑자기 현금과 카드에서 제가 깜짝 놀라서. 자, 카드도 됩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 속살 상학원 그리고 한국재벌 흑역사 상학원 현금도 되고 카드도 됩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작은 언론사라서 경영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책 광고, 책 장사 이런 말씀을 드려서 사실은 많이 송구스러운데요. 와서 도와주시면 당연히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요. 와주셔서 많이들 얼굴 함께 뵙고 있어주시기만 해도 큰 힘이 됩니다.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좀 더 여유가 있으시면 김용민이의 보수를 지켜라. 맞습니다. 저희가 그 책도 많이 들고 갑니다. 사주시면 또 얼마나 감사할까 싶은데. 자, 아마 여러분들 이런 얘기 안 해도 또 아마 지갑 주머니가 열릴 거라는 믿음이 또 저한테는 확고히 듭니다. 예. 하여간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네, 부산 적십자회관 대강당 부전역에서 가깝습니다. 2번 출구 쪽입니다. 자, 부산 적십자회관 대강당에서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로 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아시다시피 정몽준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고요. 대우조선해양은 대우그룹 소속이었다가 2000년에 그룹이 해체되면서 계열 분리된 회사입니다. 2001년에 워크아웃을 졸업했는데 아직도 산업은행이 무려 55%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이니까 지금도 국가의 관리를 받고 있는 셈이죠. 산업은행이 20년 가까이 이 회사를 지배하면서 여러 차례 민영화를 추진했는데 번번이 실패를 하다가 이번에 현대중공업에 팔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두 회사 노동조합이 격렬히 반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건 인수가 되면 시너지를 만든다는 명목 아래 중복되는 분야 인력을 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은 19일에 조합원 93%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인수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가결을 했습니다. 20일에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도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반대하는 총파업 투표를 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계 반대도 반대지만 자본시장 반응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보통 이런 인수를 하면 한쪽이 유리하고 한쪽이 불리한 게 정상입니다. 과거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에는 제일모직이 무지하게 유리했고 삼성물산이 불리했던 거죠. 그래서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 반대 의견이 나왔었던 거고요. 근데 이번 인수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양쪽 모두한테 안 좋다는 겁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처음 전해진 게 1월 13일이었는데요. 이날 오전만 해도 대우조선해양 주가가 폭등하고요. 현대중공업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이 소식 초반에는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대우조선해양은 오랫동안 주인이 없었는데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났으니까 좋은 거다라고 판단해서 주가가 올랐고 현대중공업은 돈 쓸 데가 그렇게 없냐. 정몽준 야욕 채워준다고 이 허튼 데다가 투자를 하냐라고 판단을 하고 주가가 폭락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전 한때 대우조선해양 주가는 무려 전날에 비해서 16.34%나 올랐습니다. 현대중공업은 6% 넘게 급락을 했고요. 그런데 오후가 되면서 대우조선해양 주가가 확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한두 시간 지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 하청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런 공포가 확산되면서 오전에 16.34%나 폭등했던 상승분이 오후에 다 빠져버립니다. 결국 종가는 전날에 비해서 2.4% 찔끔 오르고 말았습니다. 오후에만 한 14%가 빠진 거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음날 더 처참했습니다.
2월 1일 대우조선해양 주가는 8.65%나 폭락했습니다.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 떨어져서 인수 발표 전에 36,000원대였던 주가가 지금 32,000원대로 급락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0% 이상 날아간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인수 발표 날 폭락했던 현대중공업 주가는 어떻게 됐냐면요. 1월 31일 당일 4% 넘게 하락했는데 다음날 또 7.58%나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됐어요. 여기도 인수 발표 전보다 지금 10% 넘게 빠져 있습니다. 이게 노동자들의 판단이 아닌 겁니다. 투자자들의 판단입니다. 근데 투자자들이 냉정하게 보기에 이 인수는 현대중공업에도 나쁘고 대우조선해양에도 나쁘다는 겁니다. 아주 이례적인 경우인 거죠. 그래서 이 두 회사 주주 게시판에 가보면 투자자들이 노조 파이팅, 제발 힘내서 투쟁해라, 난리도 아닙니다. 양사노조가 파업을 세게 해서 인수를 무산시켜달라는 거죠. 증권가 전망도 비슷해요. 인수가 무산이 되면 두 회사 주가가 원상 회복할 거다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인수가 안 되는 게 두 회사에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수는 노동자들 관점에서도 잘못돼 있고 투자자도 싫어하는 이상한 투자가 돼버렸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이 인수에 명백히 반대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전제는 양사 노동조합의 시각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물론 두 회사 노조의 주장에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그 입장을 대변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제3자들은요. 인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노동자들 좀 다쳐도 그게 기업 경영에 효율적이라면 해야지 라는 시각이 있는 거거든요. 또 위기의 회사인데 살려보겠다고 그러는 거를 왜 자꾸 이렇게 그렇죠. 발목만 잡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렇죠. 이제 그걸 노동자의 시각에서 반발을 하면 이념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념 싸움도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번 건은요. 노동자들 안위 문제를 떠나서 경영 관점에서 봐도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예, 이미 두 회사 주가가 폭락한 게 그 반증이기도 하죠. 지난번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업의 제일 큰 특징은 숙련 노동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선업황의 특징이 짧은 호황, 오랜 불황 이렇게 부르는데요. 조선업은 호황 때 잠깐 엄청 벌고요. 불황이 깁니다. 그래서 불황 때 잘 버텨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불황을 잘 버티면 언젠가 다시 돈 벌 호황이 오죠. 지금 조선업 업황도 오랜 불황을 끝내고 호황기에 들어선 시기라고 보통 판단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전제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선업계 세계 1위 국가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1980년대, 90년대까지는 일본이 압도적인 1위였고요. 대략 2002년부터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추월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부터 한국이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의 조선대국이 된 거죠. 그리고 2011년부터 수주량으로 중국이 한국을 추월합니다. 중국이 1위가 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작년인 2018년에 한국이 다시 중국을 추월합니다. 재역전을 시킨 겁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조선업계 수주량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42% 정도였고요. 예. 중국이 34, 일본이 12였습니다. 7년 만에 선두를 탈환했는데 이건 제조업에서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이 제조업 굴기를 선언하면서 조선업에 어마무시한 투자를 했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업계에서도 중국에 밀려서 만년 2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공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예. 그런데 한 번 밀렸던 한국이 저력을 발휘해서 7년 만에 다시 선두를 탈환하니까 세계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업계 분위기가 작년부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 중국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다른 제조업 분야는 중국 쪽이 두려운데 조선업에서만큼은 중국이 우리를 절대 못 이긴다라는 자신감이 확 묻어납니다. 저희 그 경제팀에 있는 한 후배가 1월 중순에 대우조선해양 경영 쪽 분 만나서 취재를 한 취재록을 보고로 올렸던데 그걸 보면 그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중국이 곧 따라온다고 하는데 당장 실현될 것 같지 않다. 중국이 저렴한 인건비로 물량 공세를 펼친 결과 수주량이 많았던 건 사실이지만
한국 기술력이 월등히 높다. 파악한 바로는 중국이 기업들을 정리하고 있다. 제조업이 사양산업이라고 하는데 조선은 좀 다르다. 일본에는 기술력에서 뒤처지고 중국에는 인건비에서 밀린다는 건데 조선업의 경우는 일본은 진작에 제쳤고 중국은 아직 멀었다. 중국이 국가적으로 제조업 양성에 힘을 쏟고 있는데 올해 어떤 성과를 낼진 미지수다. 이런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죠. 이 자신감의 배경이 뭐겠습니까? 노동자 숙련도가 압도적으로 중국보다 높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넘사벽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수빅조선소 브리핑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은 설계, 도장, 그리고 용접입니다. 근데 이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실력이 중국 노동자들하고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아하. 예, 이것도 그나마 중국이 따라잡겠다고 10년 내내 국가가 어마무시한 돈 쏟아부으면서 난리를 친 게 이 결과입니다. 그래도 못 따라잡은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우리 노동자들 실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실력이라는 건 칠판에 쓰면서 암기한다고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예술의 경지에 오른 선배들 하는 걸 보고요. 그리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중국 제품을 써본 선주들이 한국 배의 품질에 새삼 놀라서 다시 한국 제품으로 돌아오는 거죠. 2월 9일자 서울경제 기사에 보면 190개 업체 연간 배 수주 전무, 중국 조선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한 대목만 읽어보겠습니다. 예. 한 조선업계의 고위 임원은 용접이 허술하거나 배의 품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주들이 중국 배를 외면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납기를 못 맞추고도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것도 나오면서 신뢰를 잃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관주도형 조선산업이 기술과 품질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해외 선주들이 믿을 수 있는 한국으로 다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조선업계가 작년에 선두를 탈환하고 중국은 절대로 우리를 못 이긴다고 보이는 자신감의 원동력이 뭔지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면 1990년대까지 압도적인 1위 국가가 일본이었거든요. 예. 일본은 왜 망한 걸까요? 제가 과거에 그 이시다 바이간이라는 일본 사상가의 개똥철학을 소개해드리면서 일본 노동자들이 노동을 돌을 닦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이걸 제업즉수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이간의 개똥주장은 노동이 돌을 닦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줘도 열심히 노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득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개똥 철학이 일본에 널리 퍼져서 일본 노동자들이 퇴근을 안 해요. 수당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온 정신을 집중해서 품질을 가다듬는 전통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완성품에 작은 흠집 하나 발견되잖아요. 그걸 보면 일본 노동자들은 부모님을 잃은 듯한 표정을 지어요. 스미마생 이러는 겁니다. 아하. 사실 우리 정서에는 아니 하자 있으면 바꿔주면 되지 뭘 저렇게까지 스미마생을 해야 돼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물건에 흠집이 나면 돌을 닦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본의 독특한 제조업 노동 문화를 모노주쿠리라고 부르는데 장인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본 노동자들은 물건을 만들 때 장인의 정신으로 혼을 다해서 만듭니다. 이래서 일본의 조선업계가 한때 세계 1위였던 북유럽 국가들을 제치고 1위에 오른 겁니다. 모노주쿠리 문화는 다른 산업에도 물론 유용하지만 조선에서는 어마무시한 강점입니다. 용접 진짜 꼼꼼해야 되거든요. 예. 일본 노동자들은 장인 정신으로 돛 닦는 마음으로 예술품 만드는 마음으로 용접을 한 겁니다. 얼마나 깔끔하게 잘 붙였겠습니까? 일본 배들이요. 그렇다면 이런 모노주쿠리 문화를 갖고 있는 일본이 왜 한국에 밀렸을까요? 이게 궁금한 겁니다. 물론 우리 노동자들이 대단한 노력으로 일본 용접을 따라잡은 건 맞는데요. 아주 냉정히 말하면 역전이 된 결정적 계기는 일본이 대형 똥볼을 차서 그런 겁니다. 이 경영학 교과서의 대표적인 실패 경영으로 거론이 될 정도로 일본이 대똥볼을 한번 찹니다. 그게 뭔데요? 그게 뭐냐면 1990년대 일본 조선업이 지금 한국 조선업하고 비슷했어요. 세계 1위인데 후발주자인 한국이 바짝 뒤쫓아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의 위협을 받는 것과 비슷하죠. 그런데 당시 일본이 가만 보니
한국 배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일본 배보다 싸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 배랑 비슷한 거죠. 그때만 해도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일본 노동자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낮았으니까요. 제가 아까 그 조선업이라는 게 짧은 호황, 긴 불황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불황기에 접어들면서 일본이 초조해집니다. 야, 한국이 싼 임금을 무기로 쫓아온다. 어떻게 할까? 이때 일본이 내린 결론이 이른바 해운조선업 합리화 정책이라는 겁니다. 구조조정을 해서 인건비를 줄여서 한국을 막자라는 정책을 세운 겁니다. 이때부터 일본이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숙련 노동자들을 홀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계 단계부터 자동화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자동화를 하려면 배가 표준의 배가 여러 개가 생산이 돼야 되고 같은 모양의 배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될 리가 없잖아요. 선주들이 요구하는 배 모양이 다 다른데요. 하지만 얘들은 인건비 줄인다고 표준화 전략을 밀어붙여요. 이때 설계, 용접, 도장 세 단계에서 숙련 노동자들 풀이 박살이 납니다. 일본 도쿄대에서 조선학과가 없어진 것도 이때였다고요. 이걸 계기로 일본 조선이 한국에 역전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복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회복 못할 겁니다. 누적된 노동자의 역량이라는 건 절대로 하루아침에 따라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몽준이 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했을까요? 제가 보기에 그 의도는 짧은 호황, 긴 불황, 이때 긴 불황기가 오면 구조조정으로 버티겠다는 뜻일 겁니다, 아마. 실제로 현대중공업은 지난번 긴 불황 때 무지하게 구조조정 심하게 했습니다. 이 제가 노조의 엄사를 전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증권사 보고서를 보면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은 완성 단계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구조조정 좋아하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최근 몇 년 동안 현대중공업이 너무 많은 노동자를 해고해서 더 해고할 사람이 없을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울산 가보면 경기가 박살이 나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너무 심하게 해서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도 위험한 단계에 온 거죠. 그런데 대우중공업을 인수를 합니다. 이 말은 지금부터 몇 년간 짧은 호황이 지나고 다시 긴 불황이 올 텐데 이때 두 회사의 중복된 인원을 해고하면서 버티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조선업은요. 불황 때 잘 버텨야 됩니다. 일본처럼 불황 이긴다고 숙련 노동자들 내치는 똥볼을 차면요. 그 회사 미래는 없는 겁니다. 일본이 망한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정몽준의 이번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정말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본의 반면교사에서 배워야 됩니다. 지금 산업은행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입니다. 그래서 단지 돈 얼마 벌고 이게 아니고요. 조선업의 장기적인 비전을 봐야 됩니다. 노동자들의 요구도 요구지만 그 산업을 장기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숙련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산업은행이 경영 전략을 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산업은행은 그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인수가 기술적으로도 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장벽들이 몇 가지 있어서 실제로 이루어질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조 반발도 워낙 거세고요. 그런데 부디 이 무리한 인수를 일단 멈추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산업은행이 7년 만에 1위를 탈환한 한국 조선업계의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새로 진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예, 현대중공업. 네. 대우조선이 산업은행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의 소유인데 네. 현대중공업한테 넘겨도 돼요? 당연히 넘기는 건 원래 예정이 돼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네. 대우조선해양을 원래 공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수를 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대우조선해양이 경영이 너무 악화되면서 그 회사의 경영을 임시로 떠맡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언젠가 민영화를 할 운명에 처해 있긴 있었는데 네. 지금 타이밍에 이 모습은 아니죠. 그리고 사실 국가가 조금 더 공공성을 강화하는 철학을 가지면 저는 사실 궁극적으로 굳이 민영화를 해야 되냐라는 시각도 있어요. 아예 그냥 네. 공기업으로 그냥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가의 경쟁력이 공공 영역에서 충분히 갖춰질 이미 시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대우조선해양을 산업은행이 계속 가지고 최근에 이제부터 시작되는 단기적인 호황기에 많은 재원들을 축적한 이후에
대우조선해양을 좀 공공적인 업체로 충분히 만들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을 이미 오래전부터 팔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팔려고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번은 아닌 것 같아요. 예. 현대중공업에 파는 건요. 조금 더 호황기니까 대우조선해양을 산업은행이 들고 가면서 장기적인 비전을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고요. 국가 분위기가 여러 가지로 바뀌면 그때쯤 되면 저는 안 파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네. 만약에 네. 공적 자금이 한 13조 들어간 걸로 아는데 네. 그게 회수가 됩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받는 돈은 굉장히 작고요. 대신 주식을 상당수를 지금 인수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산업은행 이야기는 헐값 매각이 절대 아니다. 받는 돈은 1조도 안 되지만 주식을 왕창 받으니까 나중에 주가 오르면 충분히 만회할 거다 이런 이야기고. 현대중공업이 뭐 주식이 떨어질 리는 없을 것이다. 망할 리는 없을 것이다. 이런 논리로 설득하겠네요. 네, 뭐 어쨌든 주가가 더 오를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받는 액수가 워낙 작으니까 투입한 공적 자금에 비해서 노조는 헐값 매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건 뭐 서로 논쟁을 해볼 수 있는 영역인데 산업은행이 이런 조급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민간 기업들이 경영이 악화돼서 산업은행이 그 주식을 들쳤고 산 것들을 빨리 털어버려서 회계 장부상 내가 이걸 얼마를 벌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싶은 욕구가 산업은행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조금 조급증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물론 지금까지도 오래 보유한 건 사실이지만 꼭 지금 이 조선호황기에 들어가는 시기에 현대중공업에 이렇게 무리하게 매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동의가 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참, 결국에는 이번 인수와 관련해서도 네. 이번 인수와 관련해서는 그럼 산업은행이 총대를 맨 거나 다름없겠네요. 네. 그런데 노조의 반응이 워낙 심상치 않은 데다가 자본시장에서도 반응이 워낙 안 좋으니 아니 투자자도 싫어하고 노동자도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될 이유가 뭔지를 다시 검토를 해야죠. 예. 부디 다시 검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완배 기자님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